그러면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인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주차 강의로 워드 임베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워드 임베딩은 파이토치로 배우는 자연어 처리 챕터 5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파이터치 책이 좀 이론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기창 님이 쓰신 한국어 임베딩이라는 책의 내용도 약간 참고해서 강의 자료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베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임베딩을 왜 하는지, 그리고 임베딩이, 즉 임베딩을 통해서 나온 벡터가 어떻게 그 문장의 의미를 함축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습으로 임베딩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Continuous Bag of Words라는, 줄여서 CBAO라는 이 기법을 직접 학습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시킨 거를 불러와 가지고 다른 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이제 어떻게 이 시바우 임베딩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임베딩의 역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까지 직접 학습을 시킬 때 저희는 뭐 이런 캣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벡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뭐 원핫, 즉 원핫 인코딩과 같이 이렇게 문자열로 된 단어를 수치 정보로 저희가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해줬던 이유는 자, 캣이나 뭐 키튼, dog 이제 이런 문자열들은 컴퓨터가 보기에는 뭐 C라는 문자, A라는 문자, T라는 문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학습을 시키려면 좀 수치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문자열 데이터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이 힘들죠. 자, 그래서 이런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 수치 값인 벡터로 바꾼 결과나 혹은 바꾸는 과정을 바로 임베딩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예시에서는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 피처 몇 개를 정해두고 그 피처에 대해서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임베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 위에 보면은 뭐 살아있는 것인가, 뭐 사람인가, 성별이 뭔가, 뭐 동사인가, 이제 이런 피처들을 이제 핸드크래프트로 직접 정한 다음에 이제 그 정도를 수치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과정 역시도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 수치값으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임베딩을 해준 것, 이제 직접 수치로 바꿔준 것 역시 임베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단어에 이 수치값을 매겨주고 이제 이 수치값들을 지금
그 이 수치값들은 7개의 값으로 나타내졌기 때문에 7차원의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7차원의 값을 2차원 평면에다가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프로젝션을 했을 때 뭐 개는 여기 있고 고양이들은 여기 있고 집은 여기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는 같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의미에 따라서 단어를 벡터화 시켰을 때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결국에는 좌표상에서도, 그러니까 실제 그 공간상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임베딩으로 만든 벡터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아래에 man, woman, king, queen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임베딩 한 거를 똑같이 2D 디멘전 스페이스에다가 프로젝션을 했는데, 그 결과를 봤더니 자, man하고 woman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차이가 이렇게 되는데, 자, king하고 queen의 관계를 봤을 때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임베딩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 단어 간의 관계를 벡터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베딩의 역할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앞선 방법처럼 이렇게 이제 고차원으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차원으로 뭐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뭐 2디멘전으로 프로젝션을 해서 내용을 봤더니, 뭐 랩탑이랑 엑스박스, 키보드 얘네들은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고, 뭐 octopus, fish, crab과 같은 뭐 동물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임베딩의 역할은 단어나 문장 간의 관련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즉, 임베딩을 할 때 이렇게 단어를 벡터 공간에 적절하게 위치를 시켜가지고 이제 각 단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 단어와 단어 간의 거리를 나타낼 때는 오른쪽과 같은 이제 벡터의 거리를 표현할 때 보통 사용을 하는 코사인 시뮬레리티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임베딩의 두 번째 역할인데요. 그 이제 king, man, queen, woman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자, 단어 간 이제 단어의 벡터 간 덧셈과 뺄셈을 통해 이제 새로운 단어를 유추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역할로 의미나 문법의 정보를 벡터에 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연산을 보면은 자, 킹하고 맨을 빼고 이제 킹의 벡터에서 맨을 빼가지고 woman을 더했더니, 자, 이게 이제 이 벡터를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자, 킹에서 자, 이 값에서 이 맨을 빼고 woman을 더했더니 그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이 결과와 가장 가까운 벡터에 있는 단어를 봤더니 그게 퀸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벡터로 보면은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킹 벡터가, 자,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자, 킹 벡터가 이렇게 있고, 자, 맨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자, 킹에서 맨을 빼면은, 이제 벡터를 빼면은 그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자, 킹에서 맨을 뺀 벡터가 이 파란 색깔 벡터가 되는데, 자, 이 킹에서 맨을 뺀 벡터에서 이제 워맨에서 더했더니, 자, 워맨에서 이 방향으로 똑같이 벡터의 연산을 진행해 주면은
자, 그 위치에 어떤 단어가 있나 봤더니 퀸이라는 단어가 존재했습니다. 즉, 저희는 이런 단어 벡터 간 덧셈과 뺄셈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유출을 할 수 있다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이학습입니다. 임베딩의 세 번째 역할인데요. 자, 사전 학습된 임베딩으로 텍스트 분류, 번역 등 이제 다양한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 단어를 가지고 뭐 가장 최적의 그 임베딩을 찾아내는 이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학습시킨 모델 A는 이제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가 이 벡터 공간상에 가장 알맞도록 하는 모델을 이제 태스크 A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해결한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을 그대로 끌고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두 단어가 주어졌을 때 두 단어 간 시뮬레리티를 계산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사전 학습된 임베딩 없이 이 두 시뮬레리티를 학습하려면 이제 맨 땅에서 이제 두 단어를 뭐 어떤 방법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고, 자, 이 프로젝션을 시킨 걸 가지고 뭐 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이 뭐 이게 비슷하다 아니면 비슷하지 않다, 그래서 이를 예측하게 될 텐데, 이를 사전 학습 없이는 되게 모델이 찾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주어진 단어를 프로젝션하는 이 과정을 앞서 학습한 이 최적의 임베딩을 찾아내는 이 모델을 가지고 얘를 끌고 와가지고 이 웨이트를 불러와서 학습을 시켰을 때는, 자, 이 이미 어떠한 단어가 주어졌을 때 최적의 임베딩을 찾는 모델이 학습됐기 때문에 이 임베딩을 가지고 이제 뭐 단어가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분류하는 태스크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은 훨씬 학습이 쉽게 됩니다. 실제로 학습되는 정보를 봐도 이 트랜스퍼 러닝, 즉 전이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델이 낮은 성능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는 모델이 좋은 성능을 향해서 수렴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사전 학습된 임베딩을 가지고 여기서는 뭐 두 텍스트 간의 시뮬레리티를 계산하는 태스크를 해결했다면, 뭐 텍스트의 분류나 번역과 같은 다른 태스크에서도 이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훨씬 성능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베딩의 역할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단어와 문장 간의 관련들을 계산하는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는 단어의 의미나 문법 정보를 함축하는 역할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이제 그 임베딩을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다른 태스크에서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그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세 가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워드 임베딩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즉, 궁금하시면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도 지금 직접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 예시와 같이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도쿄를 더하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자, 일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한국과 서울의 관계는 도쿄와 일본의 관계를
이제 이 워드 임베딩 모델이 학습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 딱히 떠오르는 거 없는데, 뭐 여기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어 임베딩이 어떻게 그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있는지 직접 작성해 가시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요. 자료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pre-trained embedding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예제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관련 링크를 디스코드 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디스코드에 올려드린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게 뜨는데요. 이제 매번 했던 것과 똑같이 구글 콜앱에서 실행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들어가셨으면 이 위에 똑같이 런타임 누르고 런타임 요약 명령 누르고 하드웨어 가속기가 GPU로 설정되셨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세션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것부터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언어이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언어이라는 패키지는 이제 벡터들을 다 입력시켜 놓고 이제 어떤 벡터의 쿼리를 날렸을 때 그 벡터와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아내주는, 즉 뭐 K 근접 뭐 이웃 알고리즘을 직접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패키지입니다. 이따가 사용할 때 다시 언급될 테니까 그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이 pre-trained embedding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할 데이터는 그 여기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자, 워드 이제 각 줄마다 이제 각 단어의 임베딩이 텍스트 파일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의 첫 번째에는 그 단어의 내용이 스트링으로 주어지고요. 그 뒤에 0번부터 n번 인덱스까지는 각 단어를 표현하는 pre-trained embedding 벡터가 표시되게 됩니다. 즉, 이 단어에 대한 벡터가 쭉 나열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re-trained embedding 클래스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 pre-trained embedding은 뭐 word2 index라는 그 딕셔너리를 받고요. 이 word2 index는 단어에서 정수를 매핑하는 그 딕셔너리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워드 벡터스 전체 단어에 대한 벡터들이 리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단어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언어이라는 패키지가 벡터들을 쭉 입력시켰을 때 어떤 새로운 벡터를 쿼리로 날렸을 때 그 벡터와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아주는 그 패키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패키지에다가 벡터들을 쭉 집어넣어가지고 인덱싱을 할 수 있도록 언어 인덱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뭐 get embedding에서는 이 워드에 대한 벡터를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get closest to vector에서 언의 패키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떠한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벡터랑 가장 가까운 벡터 n개를 이제 찾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벡터들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Compute and Print Analogy는 이제 이렇게 만든 사전 학습된 임베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단어에 대한 유추를 진행해 보는 건데요. 이 유추라는 게 결국에는 이 워드 투 벡터에서 했던 과정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워드 1, 워드 2, 워드 3을 통해서 단어 3개를 받고요. 그 단어 3개 각각에 대해서 임베딩을 벡터 1, 벡터 2, 벡터 3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은 자, 벡터 1하고 벡터 2의 관계에서 이제 벡터 3가 주어졌을 때 벡터 1과 2의 관계에 해당하는 이제 벡터 3에 대한 새로운 단어를 유추해내는 태스크를 해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벡터 1에서 벡터 2로 향하는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벡터 2에서 벡터 1을 빼줘서 이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이라는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스페이셜 릴레이션십 벡터를 이제 새로 유추할 벡터 3에다가 더해주게 되면은 자, 벡터 1에서 벡터 2의 관계와 동일한 벡터가 벡터 3에 대해서도 이제 벡터 4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한 벡터를 가지고 이제 아까 인덱싱을 했던 거에서 get closest to vector로 쿼리를 날려가지고 이렇게 새로 구한 벡터랑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단어 4개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A랑 B 단어에 대해서 이제 C 단어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를 다운받고 임베딩을 해가지고 이 관계를 유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면은 맨하고 he가 주어졌으면 자, woman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가 와야 되냐? 자, 가장 가까운 단어들을 봤더니 자, man하고 he의 관계에서 woman과 she의 관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man하고 he의 관계와 woman과 she의 관계가 임베딩에 잘 학습된 것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fly랑 plane에 대해서 해봐도 자, sail이랑 ship, vessel, boat 즉, 이 나는 것의 비행기 그리고 뭐 배로 항해하는 것의 배 이 관계가 잘 학습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이 이 예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맨하고 닥터를 넣었더니 자, woman에 대해서는 nurse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단어를 학습하는 과정이 이제 이 그 단어 코퍼스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위치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이렇게 관계를 세우게 되는데 자 보면은 닥터는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학습하게 되면은 모델이 잘못된 결과를 학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예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사전 학습된 워드 임베딩을 불러와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유추해내는 태스크를 직접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 임베딩을 왜 하고, 그래서 그 임베딩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저희는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임베딩이 어떻게 동작할 수가 있는지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이 임베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캣에 대한 벡터가 오른쪽과 같이 나오고, 뭐, 맷에 대한 단어가 오른쪽과 같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도대체 이런 자연어들을 어떻게 벡터에 녹여낼 수 있냐? 이제 이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LP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은 고민을 했었겠죠. 자, 그래서 찾은 방법은 자연어의 통계적인 패턴 정보를 임베딩에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해 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떤 단어가 이 전체 문서에서 많이 쓰였는가를 결정하는 배드 오브 월스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배드 오브 월스라는 것은 자, 이 밑에 조만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어떤 말뭉치들이 코퍼스들이 입력으로 주어진다고 하면은 자, 이 코퍼스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쪼개가지고 그것을 그냥 가방에다 넣고 쭉 섞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쭉 섞어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개수를 셀 건데요. 그래서 이 의미는 단어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개수만으로 이제 이 단어를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는가 이제 이 통계량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백오버스 가정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term document matrix입니다. 이제 이거는 각 문서 내 단어별 빈도표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서 1에는 뭐 먹고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했고 사과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했고 뭐 이런 식으로 각 문서에 대해서 단어의 빈도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의 빈도를 통해서 문장을 그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첫 시간에 했었던 방법으로 자, 단순히 단어의 빈도만 따지는 게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서 간에 자주 등장한 단어는 그 문서의 특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이제 수식적으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라는 단어는 어떤 문서에도 굉장히 많겠죠. 즉 결국에는 뭐 나는 사과를 먹었다. 즉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장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는 나는이 아니라 사과를이나 먹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는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term frequency, 뭐 inverse document frequency였나? 아무튼 그거를 줄여서 TDIDF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수식은 위와 같았고요. 그래서 단어의 빈도수를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이 방법도 있었고
다음에 뉴럴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단어들을 평균을 내 가지고 자, 이 단어들의 원합 벡터가 주어지겠죠. 이 원합 벡터들의 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평균 값이 각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이 빈도값의 의미를 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평균 벡터를 가지고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이 네트워크가 바로 딥 에버리지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는가, 즉 백 오브 월드 가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고, term document matrix가 있었고, 더 발전된 TF-IDF라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딥 에버리지 네트워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 방법이 있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단어가 어떤 순서로 쓰였는가를 학습하는 언어 모델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어 시퀀스, 즉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장의 확률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 문장의 뭐 확률을 구해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The cat sat on the mat 라는 문장이 주어지고 The cat sat on the mat 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단어 문장 중에 그 등장할 확률이 높은 문장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문법적으로 올바른 The cat sat on the mat 라는 문장이 결국에는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은 The cat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 문장이 나오게 될 확률을 구하는데요.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 보이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이 전체 문장이 이렇게 시퀀스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시퀀스는 결국에는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결국에는 이 문장의 확률은 어떤 이전에 있는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이 이전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장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뭐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자, on이라는 그 단어의 확률이 주어질 수가 있고 자, 그 확률에다가 on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adorable이라는 단어가 나올 조건부 확률이 있겠죠. 자, 그 확률을 곱해주고 자, 결국에는 뒤에는 unadorable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little이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곱해주고 이 과정을 쭉 반복하다 보면은 이 전체 문장에 대한 확률 역시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떠한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 단어에 대한 이 문장에 대한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저희는 이 순서대로 뭐 on이라는 단어가 주어졌고 on 다음에 adorable이라는 단어가 주어졌고 unadorable 다음에 little이라는 단어가 주어졌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확률을 구했기 때문에 단어가 어떤 순서로 쓰였는가에 대해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단어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카운트, 즉, 이 문장이 나오는 그 전체 문서에서 이 문장이 나오는 빈도수를 세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unadorable little boy라는 문장이 주어졌고 이 문장이 주어졌을 때 is가 나올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 이 unadorable little boy 이 문장의 개수와 여기에 is가 붙은 문장의 개수를 세 가지고 나눠주면은 결국에는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unadorable little boy라는 이 문장은 저희가 봐도 문법적으로 맞고 많이 등장할 법한 문장인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에 이런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적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분자가 0이 되거나 분모가 0이 되는 등 이런 등장할 법한 문장인데도 결국에는 확률이 0이 되거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희소 문제, 스파시티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희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더 간단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엔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엔그램이라는 거는 이 똑같이 카운트 기반 접근을 하는데요. 이 카운트 기반 접근에 마르코프 가정을 사용합니다. 이 마르코프 가정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상태는 그 직전 상태에만 의존한다는 이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을 세우게 된다면, 자, 유니그램은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unadorable little boy라는 문장이 주어졌고, 이 문장이 주어졌을 때 is가 나올 확률을 구한다고 했을 때, 자, 원래 카운트 기반 접근에 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문장에 대해 가지고 확률을 그 빈도수를 구했다면, 마르코프 가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만약에 하나의 단어만 하나의 그 직전 상태만 의존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단어인 보이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보이가 나왔을 때 is가 나올 확률로 이제 저희는 근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의 스테이트만 의존하게 되는 유니그램 또는 원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바이그램이 되면은 하나의 스테이트가 아니라 그 두 개의 스테이트까지 리틀보이까지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스테이트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게 바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n개 단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빈도를 바탕으로 학습한 언어 모델이 바로 n그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n그램으로 그 빈도를 학습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렇게 단어를 예측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ill the fat cat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 단어들을 가지고 각각 뭐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나올 이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버트가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이제 버트는 이 방법을 사용하되 문장 중간중간에 이 앞선 방법은 그 단어 그 지금 예측할 단어 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가지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였다면, 버트에서 학습하는 거는 이 전체 문장에다가 구멍을 뚫어놔요. 그래서 I am going to work라는 문장이 주어졌으면 뭐 am에다가 마스크를 씌우고 뭐 to에다가 마스크를 씌우고 이렇게 랜덤하게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이제 이 마스크를 씌운 위치에 있는 단어를 예측하도록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이 버트이고요. 이렇게 학습하게 된다면 앞선 방법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학습을 해야 됐다면 이 모델은 양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버트를 활용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성능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분포 과정입니다. 이 분포 과정은 어떤 단어가 같이 쓰였는가를 알아보는 이제 임베딩입니다. 자, 여기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떠한 윈도우를 두고 그 윈도우 안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이웃 단어 또는 문맥의 집합을 NLP에서는 이제 분포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윈도우를 뒀고 이 윈도우를 대표하는 어떠한 타겟 워드를 결정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 워드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컨텍스트 워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타겟 워드하고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 워드가 자주 등장하면은 그 타겟 워드와 컨텍스트 워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이 바로 NLP에서의 분포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추럴이라는 단어와 랭귀지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윈도우를 씌웠을 때 이렇게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추럴이나 뭐 랭귀지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뭐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모델이 학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통계량이 있는데요. 그 통계량이 바로 PMI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전별 상호 정보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PMI 값은 두 확률 변수 사이의 상관성을 계량을 하는데요. 두 확률 분포가 독립일 경우, 그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일 경우에는 0이 되고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 예시를 이제 보면은 자, 코퍼스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I enjoy flying이라는 문장이 주어지고 I like NLP라는 문장이 주어지고 I like deep learning이라는 이 세 가지 문장이 주어진 코퍼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코퍼스에서 이 각 단어별로 서로 같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카운트를 해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 단어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like랑 뭐 enjoy에 대해서 이제 PMI를 구한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PMI의 수식을 보면은 자, A에 대한 probability와 B에 대한 probability를 곱해 가지고 그걸 분모로 사용하고 A와 B가 동시에 등장하는 joint probability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like에 대한 probability는 자, 여기 다 세주면은 2개, 3개, 4개에서 4개가 되고요. 자, 이 전체 개수를 세보면 i의 개수는 3개, enjoy의 개수는 2개, deep의 개수는 2개, learning의 개수는 1개, NLP는 2개, flying은 1개가 나오고요. 이 토탈 값이 15가 나오죠. 자, 15가 나오는데 자, like에 대한 probability는 15분의 4가 되겠죠. enjoy에 대한 probability는 15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like랑 enjoy가 같이 나오는 probability는 15에 like랑 enjoy가 같이 나오는 거는 0이죠. 예시를 좀 잘못 듣긴 했는데, 자, 이를 통해서 PMI를 구해보면은,
자, like랑 enjoy를 곱해가지고 뭐 15제곱분의 8이 되고 like에 enjoy가 들어오면은 뭐 15에 0이 되는데 뭐 이 값은 계산이 안 되니까 뭐 보통 여기에 입실론 같은 걸 더해주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두 단어 간의 상관성을 이렇게 통계 값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값이 PMI라는 값이었고요. 자, 이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방법이 아까 전에 사용을 했었던 Continuous Bag of Words라는 방법과 Skipgram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시바오라는 방법은 자,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이 컨텍스트 워드가 주어지고요. 이 컨텍스트 워드가 주어지면 이 컨텍스트 워드를 가지고 타깃 워드를 예측해내는 모델을 학습하는 게 바로 시바오 모델이고요. 스킵그램은 타겟 워드를 인풋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 타겟 워드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즉 컨텍스트 워드들을 예측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스킵그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바오를 학습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가속기 똑같이 GPU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실행했을 때 세션이 너무 많다고 에러가 뜨면은 앞선 세션 종료를 해주시고 닫기를 눌러주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인풋을 하고요. 자, 보캐블러리 자, 이 시바오를 학습하는 과정도 앞선 실습과 똑같습니다. 보캐블러리, 벡터라이저, 그리고 데이터셋 이렇게 세 가지를 구현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캐블러리는 다시 언급을 하자면 텍스트를 가지고 이 텍스트, 즉 토큰과 그 토큰에 대한 인덱스를 관리하는 클래스가 바로 보캐블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캐블러리를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앞선 과정이랑 똑같으니까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벡터라이저입니다. 자, 벡터라이저 구현은 앞선 방법과 살짝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 앞선 방법에서는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 각각 원합 벡터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바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합 벡터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 단어에 대해 인덱스를 직접 배열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벡터라이즈를 통해서 나오는 값은 이 각 문장에 대해서 토큰의 인덱스들이 쭉 나열된 그런 벡터가 벡터라이즈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최대 길이를 지정을 해줬으면 만약에 이 최대 길이보다 그 단어의 길이가 문장의 길이가 짧다면 그 남은 공간은 이렇게 0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자, 이게 벡터라이저였고요. 다음에 데이터셋은 뭐 이제 데이터 불러오는 거니까 그냥 앞선 것과 동일함으로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시바우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파이토치에서는 이 자연어 처리에 대한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 자, nn.embedding이라는 거를 제공합니다. 자, 이 nn.embedding을 통해서 자, 이 단어의 인덱스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 인덱스에 있는 그 임베딩 벡터를 리턴하도록 만드는 이런 룩업 매트릭스를 nn.embedding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번 토큰에 대한 뭐 벡터를 나타내고 싶다, 이제 리턴하도록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 nn.embedding에 5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5번 토큰에 대한 벡터가 nn.embedding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nn.embedding을 선언을 해줬고 저희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것이기 때문에 nn.linear를 하나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의 인풋으로는 앞선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저희는 단어 토큰에 대한 인덱스들의 어레이가 인풋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그 인덱스의 어레이를 가지고 이 임베딩 모듈을 통해서 각각의 워드 벡터의 집합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렇고 그렇게 나열한 워드 벡터들을 여기선 다 더해줬는데요. 그렇게 더한 결과를 가지고 풀리 커넥티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타겟 단어가 어떤 게 될 건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바오 모델을 만든 것이고요. 밑에는 똑같이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므로 이제 그 직접 혼자서 돌려보실 때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훈련된 임베딩을 직접 찍어보면은 몬스터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 뭐 몬스터랑 같이 나왔던 단어들이 쭉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뭐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오고 이제 그 시바오 모델이 잘 학습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시바오 모델을 가지고 앞선 저희가 그 단어 임베딩을 사용하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그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트랜스퍼 러닝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디스코드에 실습 링크가 있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문서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이제 미리 학습된 임베딩을 가지고 그 임베딩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직접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임포트를 해 주시고 보캐블러리는 똑같고요. 자, 그리고 이 시퀀스 보캐블러리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 토큰을 가지고 이런 학습을 할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특수한 토큰들을 관리하는 클래스인데요. 저희는 단어의 문장의 시작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begin sequence 토큰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단어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end sequence 토큰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이제 그 보캐블러리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나왔을 때 사용하는 unknown 토큰을 사용하고 뭐 앞선 버트와 같이 마스킹을 해줄 때 사용하는 마스크 토큰을 여기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캐블러리 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벡터라이저 클래스입니다. 자, 이 벡터라이저 클래스에서는 자, 똑같이 단어의 인덱스들을 나열을 할 건데요. 그 각 문장에 있는 단어의 인덱스들을 나열을 할 건데 이제 그 벡터의 가장 앞에는 begin 시퀀스 토큰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begin 시퀀스 토큰 뒤에 각각 단어에 대한 토큰들을 푸시백을 해주고, 그리고 단어의 끝에는 문장의 끝에는 end 시퀀스 토큰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마스크 인덱스를 씌우게 되고요. 데이터셋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뉴스 클래시피파이어 모델을 만들 건데요. 이제 이 모델을 보시면 앞선 그 워드2 그 뭐냐 시바오 모델에서 학습한 것과 같이 토치의 nn 임베딩을 사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만약에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이 있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선 시바우 모델에서 임베딩을 이렇게 학습을 했다면 그 임베딩을 여기 그 학습된 값을 이렇게 미리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제 밑에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어를 분류를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학습을 시키면은 문서를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결과를 보면은 뭐 마케팅 모시기, 비즈니스 모시기 이제 이런 문장들이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비즈니스라고 잘 분류를 해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베이스볼 투데이 뭐 이런 스포츠와 관련된 문자들이 들어오면은 뭐 카테고리를 스포츠라고 잘 분류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한 시바오 모델을 직접 문서 분류에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4주차 강의의 마무리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4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